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책과의 산책 시작해 볼까요? 위대한 개츠비 1장. 내가 지금보다 더 어리고 상처받기 쉬웠던 시절에 아버지가 충고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나는 그때 이래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겨왔다.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면 내가 지닌 이점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는 걸 꼭 기억하려무나. 아버지는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유별나게 서름서름 대화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걸 나는 이해했다. 그 결과 내게는 판단을 모두 유보하는 성향이 생겼는데 이런 습관은 별난 성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터놓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겹기 짝이 없는 적잖은 사람들의 재물이 되게 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이런 자질이 나타나면 비정상적인 사람은 이를 재빨리 간파하고는 달라붙는다. 그래서인지 비밀스러운 거친 사람들의 은밀한 슬픔에 관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학 시절 모사꾼이라고 부당하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고백은 내가 얻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등 뭔가 틀림없는 징조를 깨닫게 되면 나는 종종 잠든 채 하거나 바쁜 척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듯 경박하게 대했던 것이다. 젊은이가 드러내 보이는 속내는 혹은 적어도 그 속내를 표현하는 용어는 되게 표절한 것이며 그것도 빤히 들여다보이는 감정의 억지로 인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판단을 유보하면 무한한 희망을 주는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짐짓 아시는 척하며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을 나도 짐짓 되풀이하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예의 바른 정신을 저마다 달리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중요한 걸 놓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여전히 조금은 든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의 관용을 자랑하고 나니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품행은 단단한 바위 위에도 혹은 축축한 늪 위에도 기반을 둘 수 있지만 일정한 지점을 지나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지난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세상이 제복 차림으로 영원히 일종의 도덕적 차려 자세를 취하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나는 이제 인간의 마음속을 특권 어린 시선으로 얼핏 들여다보는 떠들썩한 유람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을 제공한 개츠비만이 나의 이러한 반응에서 예외였다. 개츠비는 내가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모든 걸 대표하는 자였다. 만약 개성이란 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성공적인 제스처들이라면 그에게는 무언가 눈에 번쩍 띄는 것, 삶의 약속에 대한 고도의 감수성 같은 것이 있었다. 마치 1만 마일 밖에서 일어난 지진을 기록하는 복잡한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민감성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부여받는 그런 맥없는 감수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것은 내가 그 누구에게서도 결코 발견한 적이 없었고 다시 쉽게 발견하지도 못할 그런 낭만적인 예민함으로써 희망에 민감한 특별한 천성이었다. 아니다. 끝에 가서는 개츠비가 다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간이 숨가쁘게 의기양양해하다가 실패하고 슬퍼하는 데 대한 나의 관심을 일시적으로나마 중지시켰던 것은 개츠비를 희생물로 삼은 것, 즉 그의 꿈이 있던 자리에 지저분하게 나풀거리던 먼지였다. 우리 집안은 이 중서부 도시에서 3대에 걸쳐 살아온 부유한 명문가였다. 캐러웨이 가문은 일종의 씨족으로 버클로 공작의 후손이라는 전통이 있지만 우리 가게의 실질적인 시조는 큰 할아버지였다. 그는 1851년 이곳에 왔고 남북 전쟁 당시에는 대리인을 보낸 다음 오늘날 아버지가 이어받아 운영하는 철물 도매업을 시작했다. 큰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은 내가 그분과 닮았다고 한다. 아버지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약간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유화를 특별히 참조한다면 말이다. 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꼭 25년 뒤인 1915년 뉴헤이번을 졸업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세계대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저 때늦은 게르만족의 이주에 참여했다. 나는 역습을 너무나도 철저히 즐겼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안절부절 못했다. 이제는 중서부가 세계의 활발한 중심지라기보다 우주의 초라한 변두리 같아 보였다. 그래서 동부로 가서 증권업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증권업에 관여하고 있어서 그 일로 독신 남자 하나쯤은 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친척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마치 내가 다닐 대학 예비학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의논하시더니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말했다. 글쎄, 그러려무나. 아버지가 1년간 재정 지원을 해주시기로 동의하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인한 지연 끝에 1922년 봄 동부로 왔다. 나로서는 이곳에서 영주할 생각이었다. 실질적인 일은 시내에서 방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따뜻한 계절이었고 넓은 잔디밭과 친근한 나무들이 있는 시골을 방금 떠나왔던 터라 같은 사무실 동료가 통근이 가능한 외교의 집을 같이 얻자고 제안했을 때 아주 좋은 생각 같아 보였다. 그가 월세 80달러에 비바람에 바랜 판지 방갈로를 발견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워싱턴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나 혼자 교회로 이사했다. 달아나 버리기 전까지 며칠 동안은 데리고 있었던 개 한 마리와 중고 다지자동차, 핀란드 여자 가정부와 함께였는데 그녀는 내 침대를 정돈하고 아침을 요리해 주었고 종종 전기난로 앞에서 핀란드 속담을 중얼거리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나보다 늦게 이사 온 남자가 길거리에서 나를 불러 세웠을 때는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 외롭게 보내던 참이었다. 웨스트 에그마을에 어떻게 가죠? 그가 난감하다는 듯이 물었다. 나는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걷던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안내인이며 개척자이며 원주민이었다. 그는 무심결에 이웃이라는 특권을 내게 부여해 준 셈이었다. 그래서 고속 영화에서 사물이 자라는 것과 똑같이 나무에서 쑥쑥 자라는 아주 무성한 나뭇잎들과 햇빛으로 인해 나는 여름과 더불어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저 친숙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선 첫째로 읽을 게 너무 많았고 게다가 활력을 주는 풋풋한 공기 때문인지 그만큼 건강이 좋았다. 은행업과 신용대부와 투자증권에 관한 서적을 10여 권 샀다. 붉은색과 금색의 서적이 조폐창에서 새로 나온 돈처럼 내 서가에 서서 미다스와 모건과 마이케나스만이 알고 있는 빛나는 비밀을 펼쳐 보일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외에 다른 책들도 많이 읽겠다는 높은 포부를 지녔다. 나는 대학 시절 문학적 소양이 꽤 있어서 어느 해인가 예일 뉴스에 아주 진지하고 논조가 분명한 논설들을 연재한 적이 있다. 이제 이 모두를 내 삶 속에 되살려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다재다능한 인물이 다시 될 작정이었다. 결국 하나의 창문으로 내다보아야 삶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보인다는 건 그저 경고만은 아닌 것이다. 북미 대륙에서 가장 이상한 지역 중 하나의 집을 얻은 건 우연이었다. 그곳은 뉴욕의 동쪽으로 뻗어나간 저 가느다랗고 굴곡이 심한 섬 위에 자리한 여러 흥미로운 자연 현상 중에서도 특히 특이하게 형성된 두 개의 지역이었다. 뉴욕시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윤곽은 똑같은데 이름뿐인 만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거대한 달걀 모양 한 쌍이 서반구의 해수에서 인간에게 가장 잘 길들여져 있는 부분인 롱아일랜드 해협의 거대한 헛간 앞마당 같은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었다. 완벽한 난형은 아니고 콜럼버스 이야기에서 나오는 달걀처럼 서로 맞닿아 있는 끝부분이 판판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물리적인 유사성이 그 위를 날아 지나가는 갈매기들이 영원히 헛갈려하는 원인이었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날개가 없는 존재들에게는 모양과 크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부 사항이 담지 않은 것이 더 흥미로운 현상이다. 나는 웨스트 에그에 살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두 지역 중에서 상류 사회가 덜 선호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지역 간의 이상하고도 적잖이 악의적인 대조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피상적인 상투어다. 내 집은 해협에서 50야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달걀 모양의 지역의 바로 끝에 있었는데 한철 임대료가 1만 2천 달러나 1만 5천 달러인 거대한 주택 두 채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었다. 오른쪽 저택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물건이었다. 노르망디에 있는 어떤 시청 건물을 사실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한쪽에는 탑이 있었는데 엄청 새 것으로 야생 담쟁이 덩굴이 거울처럼 얇게 덮여 있었으며 대리석 수영장과 40에이커가 넘는 잔디밭과 정원이 딸려 있었다. 개츠비의 대저택이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츠비 씨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 이름을 가진 신사가 거주하는 대저택이었다. 우리 집은 눈에 거슬렸지만 워낙 작아서인지 그냥 지나쳤다. 그리하여 내 집에서는 바다가 보이고 내 이웃의 잔디밭 일부가 보였고 백만 장자들 집 근처에 사는 혜택을 누렸다. 이 모든 게 한 달에 80달러였다. 이름뿐인 만 건너편에는 상류 사회가 선호하도록 지어진 이스트에그의 하얀 대저택들이 해변을 따라서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톰 뷰캐넌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그곳으로 운전해서 건너가던 저녁에 그해 여름의 역사가 정말로 시작된다. 데이지는 먼 친척 여동생이었고 톰은 대학 시절부터 알았다. 전쟁 직후 그들과 시카고에서 이틀 동안 같이 지낸 적도 있었다. 데이지의 남편은 다양한 스포츠에 재능을 보였는데 뉴 헤이번의 미식축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엔드 중 하나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저명인사였지만 21살에 너무도 탁월한 수준의 한계 지점에 도달한 뒤에는 모든 게 용두사미 같은 기미를 보이는 그런 남자들 중 하나였다. 그의 집안은 엄청나게 부유했다. 대학 시절에도 그가 돈을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시카고를 떠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보는 이가 숨막힐 정도로 호화롭게 동부로 왔다. 예를 들면 레이크 포리스트, 즉 특정 계급의 사람들만 사는 시카고의 교회 주택 지역에서 폴로 경기용 조랑말을 줄줄이 데리고 내려왔다. 내 세대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부유해도 그런 짓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이 왜 동부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보냈고 그런 다음에는 부자들이 폴로 시합을 여는 곳이면 어디든 불안정하게 이곳저곳 함께 떠돌아다녔다. 이번이 마지막 이사예요. 데이지가 전화상으로 말했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았다. 데이지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톰은 약간 아쉬워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미식 축구 시합의 극적인 격정을 찾아서 영원히 떠돌아다닐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느 바람 부는 따뜻한 저녁,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두 명의 옛 친구를 만나러 이스트에그로 운전해서 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의 집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들여서 지은 집이었다. 붉은색과 흰색의 조지 왕조 식민지 시대풍의 쾌적한 대저택으로서 만을 굽어보고 있었다. 잔디밭 해변에서 시작해서 해시계들과 벽돌이 깔린 길들과 불타는 듯한 인상의 정원들을 뛰어넘어 현관까지 4분의 1마일 정도 이어져 있었는데 마침내 대저택 다다라서는 마치 달리던 관성 때문인 것처럼 색채가 선명한 담쟁이 덩굴이 되어 집의 옆면을 타고 올라갔다. 집의 정면에는 프랑스식 창문이 쭉 늘어서 있었는데 금빛으로 햇빛을 반사하면서 불타는 것 같았고 바람 부는 따뜻한 오후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승마복 차림의 톰 뷰캐넌이 두 다리를 벌리고 현관 베란다에 서 있었다. 그는 뉴 헤이번 시절과는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밀집 같은 머리카락에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자였다. 인매가 약간 다부졌고 거드름을 피우는 태도였다. 두 눈이 거만하게 반짝이면서 얼굴 전체의 인상을 확고하게 지배하였는데 언제나 공격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승마복의 여성적인 화사함조차 저 몸의 엄청난 힘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는 구두끈을 맨 위 끝까지 조일 정도로 번쩍이는 부츠를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았고
얇은 코트 밑에서 그의 어깨가 움직일 때면 움직이는 커다란 근육 덩어리가 보일 지경이었다. 엄청난 지뢰의 힘이 가능한 육체, 잔인한 육체였다. 그의 목소리는 걸걸한 허스키 보이스의 테너로 성질은 잘 낼 것 같다는 인상을 더했다. 게다가 그의 목소리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조차 그들의 아버지라도 된 양 멸시하는 듯한 기미가 있었다. 그래서 뉴 헤이번 시절 그의 배짱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봐,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뭔가 의견을 말했다 해도 그걸 최종적인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나는 자네보다 힘이 세고 더 남자다우니까 말이야.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우리는 4학년 때 같은 클럽에 속해 있었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가 나를 좋게 여기고 있고 퉁명스럽고 도전적이기는 하나 어딘지 아쉬운 듯한 태도로 나의 호감을 사고 싶어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햇빛이 내리쬐이는 현관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집 괜찮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그는 나의 한 팔을 잡아 돌려 세우더니 넓적한 손을 들어 눈앞의 경치를 가리켰다. 그의 손이 훑고 간 풍경 속에는 지면보다 낮게 만든 이탈리아식 정원과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반 에이커의 장미꽃밭, 앞바다에서 뱃머리가 뭉툭한 모터보트 한 척이 밀물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들어있었다. 이 집은 원래 석유업자 드메인의 소유였어. 그는 정중하게 그러나 느닷없이 나를 다시 돌려 세웠다. 자, 안으로 들어가세. 우리는 천장이 높은 현관홀을 지나 밝은 장밋빛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양 끝에 나 있는 프랑스식 창문들로 본체와 가볍게 연결되어 있었다. 약간 열린 창문들은 바깥의 싱그러운 풀밭을 배경으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풀들은 조금만 더 자라면 집 안으로 쳐들어올 것처럼 보였다.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한쪽 창문의 커튼은 안으로, 다른 쪽 창문의 커튼은 밖으로 밀어내면서 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커튼은 생크림 웨딩 케이크를 연상시키는 천장을 향해 마치 하얀 깃발처럼 기세 좋게 말려 올라가고 있었다. 그 후 바람은 바다 위에 잔물결을 일으키듯 와인색 깔개 위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 방 안에서 고정된 물체라고는 커다란 소파뿐이었고 두 젊은 여자가 땅의 메인 기구에 타고 있는 것처럼 그 소파 위에 둥실 떠 있었다. 둘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집 주위를 잠깐 날아다니다가 바람에 날려 방금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여러 갈래로 물결치며 하늘고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서서 커튼들이 펄럭이는 소리와 벽에 걸린 그림 액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윽고 톰 뷰캐넌이 쾅 하고 등 뒤에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방 안을 빠져나가고 있던 바람이 흐름을 멈추었고 커튼과 깔개 두 젊은 여자도 기구가 하강하듯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두 여자 가운데 젊은 쪽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소파 한쪽에 몸을 길게 누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턱을 약간 쳐들고 있었는데 마치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덕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곁눈으로 내 모습을 훔쳐봤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내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실은 내 쪽에서 당황한 나머지 불쑥 들어와 방해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마터면 사과할 뻔했다. 또 한 여자 데이지는 일어나려고 했다. 마음이 담긴 표정을 지으며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인 것이다. 그러고 나서 깔깔 웃었는데 묘하고도 매력적인 웃음이었다. 나도 따라 웃으면서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난 행복이 겨워서 마비되고 말았어요. 데이지는 매우 그럴듯한 말이라도 한 것처럼 다시 깔깔 웃었다. 그리고 내 손을 가볍게 잡고는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이 세상에 오빠만큼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늘 그런 식이었다. 턱으로 무언가의 균형을 잡고 있는 여자 이름은 베이커라고 데이지는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데이지가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버릇은 상대가 자기 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하려는 수법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험담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녀가 그렇게 속삭일 때의 매력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 미스 베이커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나를 향해 보일락말락할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다시 머리를 뒤로 젖혔다. 턱으로 균형을 잡고 있던 물건이 떨어질 것처럼 흔들거리기라도 한 듯 흠칫 놀란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내 입술에 다시 사과의 말이 떠올랐다. 이렇게 자기 안에 아낌없이 잠겨있는 사람을 보면 나는 언제나 놀란 나머지 몹시 송구스러워진다. 나는 데이지 쪽으로 다시 눈길을 돌렸다. 그녀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두 번 다시 연주될 수 없는 음조를 배열해 놓은 것 같아서 듣는 쪽의 귀가 그 높낮이를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그녀의 얼굴은 애수에 젖어 있었으나 사랑스럽고 거기에는 몇 군데 빛나는 부분이 있었다. 빛나는 눈동자와 열정을 머금고 빛나는 입술. 그러나 목소리에는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라면 잊기 힘든 어떤 자극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었다. 노래하듯 감미로운 강요. 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하는 속삭임. 방금 전에 더없이 유쾌한 무언가를 끝냈다는. 그리고 조금 뒤에는 또 다른 유쾌하고 멋진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암시. 동부로 오는 도중 시카고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없어서 모두 쓸쓸한 모양이죠. 그녀가 기쁜 듯이 말했다. 시내가 텅 빈 것 같았어. 차들은 왼쪽 뒷바퀴를 장례식 꽃다발처럼 까맣게 칠했고 내가 살던 노스쇼어에서는 밤새 통곡 소리가 그치질 않는 거야.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봐요, 톰. 우리 돌아가요. 내일이라도 당장. 그러고는 느닷없이 화제를 바꾸었다. 우리 꼬마 아가씨를 만나셔야죠. 물론이지. 지금은 자고 있어요. 벌써 2살이에요. 본 적이 없었던가요? 없어. 그럼 꼭 봐야 해요. 어쨌든. 톰 뷰캐넌은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네,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증권회사에 다녀. 어느 회사지? 나는 회사 이름을 말해주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제 곧 듣게 될 거야.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동부에 계속 살면 조만간 듣게 될 거라고. 동부에 정착할 작정이야? 정말이야?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데이지를 힐끗 쳐다보고 나서 무슨 딴 일을 경계하는 듯한 태도로 나에게 눈길을 돌렸다. 다른 곳에 산다면 터무니없는 바보일 거야. 그때 베이커가 입을 열었다. 맞아요. 너무나 당돌한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이 내가 이 방에 들어온 이래 그녀가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다. 내가 놀란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 자신도 놀란 모양이었다. 그녀는 하품을 한 번 하고는 시원시원한 동작으로 재빨리 몸을 일으켜 바닥에 내려섰기 때문이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어. 그녀가 투덜거리듯이 말했다. 소파에 너무 오래 누워있었나 봐. 왜 날 쳐다보고 그래? 데이지가 응수했다. 뉴욕으로 나가자고 오후 내내 말했잖아. 아니, 안 마실래. 베이커가 방금 조리실에서 가져온 넉 잔의 칵테일을 보며 말했다. 난 지금 착실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 톰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겠지. 그는 술잔 바닥에 술이 한 방울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처럼 칵테일을 쭉 들이켰다. 당신 같은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내는지 정말 모르겠다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낸다는 것일까? 나는 의아해하면서 베이커를 바라보았다. 바라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여자였다. 가슴이 작고 날씬한 몸에 등이 곧았다. 마치 젊은 사관 생도처럼 어깨부터 몸을 뒤로 힘껏 젖혀서 그 곧은 자세가 더욱 돋보였다. 그녀는 나의 시선에 응답이라도 하듯 햇빛을 받아 피곤해진 잿빛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른하고 매력적인 어딘지 모르게 불만스러운 듯한 그 얼굴 뒤에는 내가 그녀에게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온당한 호기심 같은 것이 엿보였다.
그때 문득 어디선가 그녀를 혹은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웨스트에그에 살고 계신다고요? 그녀가 약간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도 살고 있지요. 나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하지만 개츠비는 아시겠죠? 개츠비? 하고 데이지가 끼어들었다. 무슨 개츠비? 개츠비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려는데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전갈이 왔다. 톰은 억센팔로 다짜고짜 내 겨드랑이를 끼고 마치 장기판에 말이라도 옮기듯이 나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갔다. 두 여자는 양손을 엉덩이에 살짝 얹은 채 날씬하고 나른한 걸음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장밋빛 베란다로 걸어 나갔다. 베란다 앞에는 황혼이 펼쳐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네 개의 촛불이 기세가 약해진 바람에 살며시 하늘거리고 있었다. 촛불은 왜 켰지? 데이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고 손을 휘저 촛불을 껐다. 앞으로 보름만 지나면 하지가 오는데 그녀는 밝은 얼굴로 우리를 둘러보았다. 당신들도 하지를 줄곧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그날이 오면 온 줄도 모르고 지나치곤 하지 않나요? 나는 언제나 그래요. 하지를 기다리고 있다가도 매번 깜빡 잊어버린다니까요. 미리 무슨 계획을 세워둬야 해. 베이커가 말하고 하품을 하면서 테이블 앞에 앉았다. 마치 침대에라도 들어가는 듯한 몸짓이었다. 좋아. 어떤 계획을 세우지? 데이지가 말하고는 도움을 청하던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 때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죠?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녀는 큰일 났다는 듯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것 봐요. 다쳤어요. 그녀가 울상을 지었다. 우리 모두 거기로 눈을 돌렸다. 손가락 마디 부분에 푸른 멍이 생겨 있었다. 당신 때문이에요, 톰. 그녀가 나무라듯이 말했다.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당신 탓이에요. 짐승 같은 남자와 결혼하며 이런 꼴도 당하는 법이죠. 형편없이 덩치만 커가지고. 형편없다는 말은 마음에 안 들어. 아무리 농담이라도 말이야. 톰이 불쾌한 듯이 말했다. 하지만 형편없지 뭐해요? 데이지도 고집스럽게 되풀이했다. 이따금 데이지와 베이커가 동시에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중불난 것도 없이 그때그때 되어가는 대로 농담을 섞어가며 주고받는 잡담이었다. 대화라고 할 정도의 것도 아니었고 강한 요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녀들이 입고 있는 하얀 드레스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쌀쌀맞은 눈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청량한 말수작이었다. 그녀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톰과 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만 상대를 즐겁게 해준다든가 자기들도 즐긴다든가 그런 것에 관해서는 기분 좋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의 노력밖에는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이 만찬도 끝나고 또 조금 지나면 이 하룻밤도 끝나서 깨끗이 잊혀버린다는 것을 그녀들은 알고 있었다. 그런 점은 서부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서부에서의 만찬은 그 종말을 향해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급하게 쫓기듯 넘어간다. 시시각각 기대가 배신당하고 실망이 쌓이면서 또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그저 두려워하면서 데이지, 너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야만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어. 나는 클라레를 두 잔째 마시면서 말했다. 코르크 냄새가 나긴 했지만 꽤 훌륭한 포도주였다. 농작물 얘기나 무슨 딴 얘기를 할 수 없겠니? 단순한 농담이었지만 나의 이 말은 생각지도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문명은 이제 박살이 날 판이야. 톰이 갑자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요즘 절저한 비관론자가 되었어. 닉 고다드라는 사람이 쓴 유색인 제국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나? 아니, 못 읽었는데. 나는 그의 말투에 약간 기가 죽어서 대답했다. 아주 뛰어난 책이야.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 내용인즉 우리 백인종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완전히 몰락하고 만다는 거야. 모두 과학적인 얘기들이야. 증명도 충분히 되어 있고. 톰은 요즘 와서 심각해지고 있다니까요. 데이지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따분한 낱말들이 가득 들어있는 심오한 책들을 읽고 있죠. 그게 무슨 단어였죠? 요전에 우리가
다 과학적인 책들이야. 톰은 짜증스러운 눈으로 데이지를 바라보면서 언성을 높였다. 저자는 모든 걸 밝혀놓았어. 지배 인종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다른 인종이 지배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놈들을 때려 눕혀야 해요. 데이지가 불타는 태양을 향해 사납게 눈짓을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야 하는 건데. 베이커가 입을 열었으나 톰이 의자에서 앉아있던 자세를 바꾸면서 말을 가로챘다. 요컨대 우리는 북유럽 인종이야. 나도 그렇고 자네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그는 조금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데이지도 포함시켰다. 데이지는 또 나에게 힐끔 눈짓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문명의 토대가 되는 것을 모두 만들어냈어. 과학이며 예술이며 그런 것들을 모두. 안 그래? 그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어딘가 서글픈 데가 있었는데 그의 자기만족은 옛날보다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때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집사가 전화를 받으려고 베란다를 떠나자 데이지가 말이 잠시 중단된 틈을 타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 집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사의 코에 관한 건데 듣고 싶으세요? 그 얘기를 들으려고 오늘 여기 온 거야. 집사 말이에요. 지금까지 줄곧 집사로 일한 게 아니라 전에는 뉴욕의 어느 저택에서 음그릇을 닦는 일을 했는데 그 집에는 200명분의 은식기가 갖추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은식기를 닦아야 했죠. 그 덕분에 결국은 코에 문제가 생겨서 사태가 점점 나빠지기만 했대요. 베이커가 옆에서 말을 거들었다. 그래, 사태가 점점 나빠졌지.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대요. 그날의 마지막 햇살이 데이지의 빛나는 얼굴에 잠시 낭만적인 색깔을 칠해주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려고 나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숨을 죽인 채 이야기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후 햇빛은 서서히 희미해졌다. 길거리에서 즐겁게 뛰놀던 아이들이 해질녘의 집으로 돌아가듯 하나하나의 빛이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데이지 곁을 떠나갔다. 집사가 돌아와서 톰의 귀에다 뭐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톰은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를 뒤로 밀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사라지자 몸속에 무언가가 활기를 얻은 것처럼 데이지는 다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를 우리 집 식사에 초대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오빠를 보면 장미꽃이 생각나요. 완전 무결한 장미꽃.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녀는 베이커를 보며 동의를 구했다. 완벽한 장미. 안 그러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장미와 비슷한 점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다. 데이지는 그저 머리에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하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말에서는 가슴이 뭉클할 정도의 따뜻함이 넘쳐오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숨가쁘고 짜릿한 말로 변장하여 상대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데이지는 갑자기 냅킨을 식탁 위에 내던지고 잠깐 실례하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베이커와 나는 의미 있는 눈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잠깐 눈길을 나누었다. 내가 뭔가 말을 걸려고 하자 그녀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쉿! 하고 주의를 주었다. 집안에서는 격렬한 감정을 억누르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베이커는 그것을 엿들으려고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들려오는 목소리는 의미를 이룰까 말까 하는 미묘한 경계선을 헤매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나 있더니 격렬하게 높아지다가 갑자기 딱 멎어버렸다. 아까 당신이 말한 개츠비라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요. 내가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정을 모르세요? 베이커는 정말 놀란 것 같았다. 설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줄 알았는데. 난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녀는 말하기가 곤란한 듯 잠시 머뭇거렸다. 톰에게 여자가 있어요. 뉴욕에. 여자가 있다고요? 나는 얼빠진 목소리로 되물었다. 베이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식사 시간에 전화하지 않을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녀의 말뜻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옷자락이 펄럭이는 소리와 가죽 장화가 저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톰과 데이지가 나란히 식탁으로 돌아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데이지가 억지로 꾸며낸 쾌활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 살피듯 베이커와 나를 번갈아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잠깐 정원을 보고 왔어요. 밖이 너무나도 낭만적이라서. 잔디밭에 작은 새가 앉아있는데 나이팅게일 같더군요. 큐나드나 화이트스타 해운의 기선을 타고 유럽에서 건너온 게 분명해요. 지금도 계속 지저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지저귀는 듯했다. 더없이 낭만적이었어요. 그렇죠, 톰? 정말 낭만적이야.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비참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아직 밝으면 자네를 마곡간으로 안내하지. 그때 집안에서 움찔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전화벨이 울렸다. 그리고 데이지가 톰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바람에 마구간 이야기, 나아가서는 모든 화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식사 자리에서 산산조각난 마지막 5분 동안 내가 띄엄띄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촛불이 아무 의미도 없이 다시 켜졌다는 것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싶으면서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데이지와 톰의 마음속은 짐작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견고한 회의론을 터득하고 있는 듯한 베이커조차도 그 5번째 손님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요구를 귀에 거슬리는 그 금속성 소리를 머리에서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세간에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 자신의 본능은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경찰을 부르고 싶다는 것이었다.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말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났다. 톰과 베이컨은 해질녘의 어스름 속에서 1.2m쯤 떨어져서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의 주검이 있어서 밤샘이라도 하러 가는 것 같았다. 반면에 나는 약간 귀가 먹은 채 하면서 데이지의 뒤를 따라 본체로 이어져 있는 베란다를 이용하여 현관 앞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의 어둠 속에 놓여있는 기다란 등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데이지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맛보려는 것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이윽고 벨벳 같은 어둠 쪽으로 천천히 눈길을 돌렸다. 격렬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기분을 달래줄 생각으로 어린 딸에 대해 물어보았다. 우린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군요. 그녀가 느닷없이 말했다. 육촌 사이라고는 하지만 오빠는 내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고. 그때는 전쟁터에 있었으니까. 아, 그랬죠?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오빠, 나는 그동안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매사에 냉소적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데이지는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나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부자연스럽기는 했지만 다시 딸 이야기를 꺼냈다. 이젠 말도 잘하겠군. 식사 같은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나? 그럼요. 그녀는 내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빠, 그 애가 태어났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고 말고.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톰은 늘 그렇듯이 행방을 알 수 없고 나는 마취에서 깨어나자 완전히 내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간호사한테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었어요. 딸이라는 말을 듣고는 고개를 돌리고 울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죠. 좋아요. 딸이라서 기뻐요. 바보 같은 여자로 자라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이죠. 예쁘고 머리 나쁜 여자가 되는 게.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요컨대 세상은 모든 게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내 경우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나는 모든 곳에 가봤고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해봤으니까요. 그녀의 눈은 도전하듯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아까 본 톰의 눈과 어딘지 모르게 비슷했다.
그리고 그녀는 움찔할 만큼 자포자기한 웃음을 터뜨렸다. 닳고 다른 거지요. 그래요. 닳고 달았단 말이에요. 나의 주의와 믿음을 강요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그치자 나는 곧 그녀의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불성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거북해졌다. 이날 저녁의 모임 자체가 나한테서 어떤 공감 같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 꾸민 일종의 트릭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무 말도 않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곧 그 아름다운 얼굴에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뭐니 해도 나와 톰은 평범하지 않은 특수한 사회에 속해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집안에서는 붉은색 방에 불이 회양하게 켜져 있었다. 톰과 베이컨은 긴 소파의 양쪽 끝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톰에게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지의 기사를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음성에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듯한 가락이 깃들어 있었다. 스탠드 불빛은 톰의 장화 위에서 밝게 빛나고 베이커의 낙엽 같은 노란색 머리 위에서 흐릿하게 빛나고 그녀가 가냘픈 두 팔의 근육을 떨면서 잡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났다. 우리가 방에 들어가자 베이커가 한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고는 다음 호에 계속 기대하시라 하면서 잡지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그녀의 몸은 무릎을 끊임없이 움직임으로써 그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하더니 곧 일어섰다. 10시야. 베이커가 천장을 보면서 말했다. 나처럼 착실한 아가씨는 침대에 들 시간이야. 조던은 내일 골프 시합에 나가요. 웨스트체스터에서. 데이지가 설명했다. 아, 당신이 바로 그 조던 베이커군요. 그제야 나는 그녀의 얼굴이 낯익은 까닭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을 즐겁게 하면서도 상대를 깔보는 듯한 표정은 애슈빌이나 핫스프링스나 판비치 등지의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신문의 그라비어 사진에서 자주 보았다.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도 있었다. 별로 유쾌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비판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오래전이라서 생각나지 않았다. 굿나잇.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은 8시에 깨워줘. 정말로 일어날 거야? 걱정 마. 그럼 안녕히 가세요. 캐러웨이 씨. 언제 또 만나요? 그건 걱정 마. 데이지가 말했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중매도 살 거야. 오빠, 앞으로도 우리 집에 자주 오세요. 내가 두 사람을, 뭐랄까, 함께 묶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을 무슨 사고라도 난 것처럼 해서 옷장 속에 단둘이 가두어 놓거나 한 배 태워 바다로 보내버리거나. 굿나잇. 베이커가 충계해서 말했다. 나는 한마디도 못 들었어. 좋은 아가씨야. 잠시 후에 톰이 말했다. 다만 저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좋지 않아. 하게 하다니? 누가요? 데이지가 쌀쌀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 애네 가족이지. 가족이라고는 1000살쯤 먹은 숙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닉 오빠가 돌봐주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오빠? 조던은 올여름에는 주말을 대부분 여기서 보내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던도 가정생활의 즐거움에 눈을 뜨지 않을까요? 데이지와 톰은 말없이 서로 쳐다보았다. 뉴욕 출신인가? 내가 재빨리 물어보았다. 루이빌 출신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소녀 시절을 함께 보냈죠. 아름답고 순결한 시절을. 당신은 아까 베란다에서 닉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라도 나눠봤어? 톰이 불쑥 물었다. 그랬나요? 데이지가 나를 보고 시치미를 뗐다.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북유럽 인종에 대해서가 아니었나요? 맞아요. 분명히 그런 얘기였어요. 어쩌다가 그 얘기가 화제에 올랐는데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 사람의 말을 거지것대로 받아들이지 말게. 그가 나에게 충고했다. 대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가볍게 대답하고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면서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현관 앞까지 배웅해 주었다. 네모꼴로 부각된 문간의 불빛 속에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다. 내가 차에 시동을 걸자 데이지가 다짜고짜 잠깐만 하고 외쳤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잊고 있었네요.
오빠가 서부에 있는 어떤 여자와 약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참, 그래. 톰도 맞장구를 쳤다. 자네가 약혼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 터무니없는 중상이야. 나 같은 빈털터리 주제에 결혼을 어떻게 해? 하지만 우리가 들은 건 확실해요. 데이지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치 꽃이 피듯 그녀가 다시 생기를 되찾은데 나는 조금 놀랐다. 세 사람한테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걸요? 아무 근거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물론 짐작이 갔지만 나는 약혼 같은 걸 한 적이 전혀 없었다. 다만 어떤 아가씨와 결혼할 거라는 소문이 난 것은 사실이고 그것도 내가 동부로 건너온 이후 중에 하나였다. 소문이 났다고 해서 소꿉동무와의 교제를 갑자기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문에 밀려서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기쁜 일이었고 내가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부자인 그들에게 주눅이 들었던 기분도 덕분에 조금은 누그러졌다. 하지만 차를 몰고 돌아올 때의 나의 심정은 착잡하고 좀 불쾌하기도 했다. 데이지가 택해야 할 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안고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또한 톰에 대해서 말하면 뉴욕에 앤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책 한 권 때문에 우울해져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더 놀라웠다. 그의 왕성한 육체적 이기주의가 이제는 그의 방자한 마음을 지탱해주지 못하는지 그는 지금 무엇인가 밀려서 진부한 사상의 모서리를 극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길가의 술집 지붕이나 새로 설치한 빨간 급유 펌프가 불빛을 받으며 외따로 서 있는 주유소를 보면 벌써 여름이 한창이었다. 웨스트에그의 집에 도착하여 차를 차고에 넣은 뒤 나는 정원에 내버려둔 잔디깎기 위에 잠시 앉아 있었다. 바람은 거의 가라앉았고 활기차고 밝은 밤하늘에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땅에서는 돼지의 풀무가 생명을 가득 불어넣기라도 한 듯 개구리들이 요란한 오르간 소리를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달빛 속에 긴 그림자를 남기며 지나갔고 그래서 나는 그쪽을 보려고 머리를 돌리다가 그곳에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5미터쯤 떨어진 이웃집 그늘에서 한 사람이 소리도 없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놓고 서서 하늘에 빈틈없이 흩어진 은빛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유 있어 보이는 몸가짐, 잔디밭에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는 자세를 보고 그가 바로 개츠비 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 이 동네에서 보이는 하늘 가운데 어느 부분이 자기 몫인지 알아보려고 나와 있는 듯 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다. 베이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소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결국 말을 걸지 않았다. 그가 그때 갑자기 취한 동작을 보고 이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흐뭇한 모양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는 사람을 움찔 놀라게 하는 몸짓으로 어두운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먼비치기는 하지만 그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나는 무심코 바다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바다에는 초록 불빛 하나가 보일 뿐이었다. 작고 멀리 떨어진 불빛. 아마 선착장 끝에 설치된 조명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개츠비 쪽으로 눈길을 돌렸을 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나는 소란한 밤의 어둠 속에 다시금 혼자 남아 있었다.